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잘 먹습니다.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2명 중에 1명이 단백질 결핍이 있었고요.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아예 육류를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근육이 줄어들면은요, 낙상과 골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을 높이고요. 오장육부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많이 느끼는 증상으로는요, 단백질 하면 다 근육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사람 전체적으로 보면은 물이 한 3분의 2쯤 되고 나머지 3분의 2, 30%에서 단백질이 20%고 또 체지방이 10%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빌딩 블록, 벽돌 같은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뿐만이 아니라 피부에도 콜라겐이라고 아주 유명한 단백질이 있고요. 헤어에는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손톱도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있고 뼈 굉장히 딱딱해 보이잖아요. 뼈도 30%는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만약에 뼈에 콜라겐이 없으면 한 번만 정강에 부딪히면 뼈가 땡강 부러졌을 거예요. 이 콜라겐이 뼈에 탄성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연히 오장육부 다 단백질입니다. 이렇게 인체를 구성하는 역할 외에도 인슐린 호르몬도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수면에 도움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이라던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의 구성 역할을 하고요. 콜레스테롤이 혈액안을 떠돌아다니는데 콜레스테롤은 기름이고 혈액은 물이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닐 수가 없지요. 분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도 단백질이 그런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생리활성 물질들을 우리 몸 안에서 여기저기 운반하는 역할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단백질이 유명해졌는데요. 바로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요소인 항체, 그다음 면역 시스템을 구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히 아주 가볍게 많이 느끼는 증상으로는요, 혈액순환을 하면서 모세혈관에서 조직으로 나간 혈액을 다시 끌어당길 때 어떤 힘이 필요하죠. 그때 그 끌어당기는 힘 중에 하나가 혈관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삼투압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몸이 잘 푸석푸석하고 붓는 그런 느낌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도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굉장히 약해져서 잘 손상이 되고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 상처가 잘 낫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면역의 구성 성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서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하다가 환자분들이 살을 빼면서 단백질도 좀 덜 드시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체중이 빠지는 과정 중에서 감기가 걸렸는데 굉장히 심한 감기가 걸려갖고 다이어트를 하시다가 포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10kg 감량하고 난 다음에 결핵 재발한 젊은 여성분도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 발톱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가늘어져서 탈모가 좀 일어난다거나 쉽게 손발톱이 깨지는 그런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실은 잘 사는 중진국 이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없지만 아직도 가난한 나라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나서 성장할 때 필요할 때 충분한 단백질이 보급이 되지 못해서 쿼시오카라는 단백질, 에너지 부족에 의한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부종이 잘 생긴다고 말씀드렸는데, 부종이 생길 뿐만이 아니라 이런 아이들은 복수까지 차게 되고요. 당연히 성장, 발달이 지연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잘 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어려운 질병들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20살이 넘으면 노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면은 단백질 부족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이라던가 근감소증이 내가 원래 있어야 되는 노화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은 단백질을 많이 잘 먹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고기도 먹고 회도 먹고 닭도 시켜 먹고 해서 많이 먹는데요. 문제는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또는 집에 계시는 여성분이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 남성분보다 단백질을 좀 많이 못 드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1년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가지고 한국 분들한테 얼마나 단백질 결핍이 있는지를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의 젊은 남자, 여자분들은 3명 중에 1명 정도가 단백질 결핍이 있었지만 한국의 노인분들, 노인 남성분들은 2명 중에 1명이 단백질 결핍이 있었고요. 더 심각한 거는 노인 여성들인데 그분들은 3분 중에서 무려 2분이나 단백질 결핍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줄어드는 거는, 단백질은 우리가 보통 콩이나 쌀과 같은 식물성 음식에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류, 해산물, 생선, 유제품 이런 동물성 식품에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단백질 섭취가 감소를 하는 거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는 크게 감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다고 쌀을 안 먹거나 콩을 안 먹지는 않아서 그런 건데, 나이가 드실수록 확실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면서 아무래도 고기나 생선, 해산물, 그다음에 유제품 이런 것들을 덜 드시게 됨으로써 총 단백질 섭취가 줄어들어서 단백질 결핍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기라는 게 누가 만나졌을 때,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손주라도 찾아와야 구워 먹는 그런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좀 하고 사람을 좀 만나면 육류 섭취량이 좀 늘어나는데, 나이 드시면은 뭐 두 분만 계시거나 혼자 계시거나 하면 혼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일도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는 일도 젊을 때만큼 많지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기회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요, 확실히 단백질 식품이 더 비쌉니다. 탄수화물 식품은 1,000원만 들고 가도 아직도 뭐 살 수 있는 게 있지만, 단백질 식품은 10,000원은 들고 가야 뭐라도 돼지고기 조금이라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또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아무래도 단백질 식품은 소화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드실수록 소화력이 떨어지니까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을 피하는 경향도 있고, 또 나이가 드실수록 심혈관계 질환이나 뭐 콜레스테롤 같은 만성 질환이 생기면서 식이요법에 엄청 신경을 쓰시면서 이거 고기 먹으면은 내 심혈관계 질환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또는 이 고기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걸 걱정하셔갖고 아예 육류를 끊어버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단백질 결핍의 가장 큰 요인은 풀밥같이 식사하시는 거, 동물성 단백질을 드시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보통 성인은 자기 체중 1kg당 1g의 단백질을 먹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1kg당 1.2g 이상의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젊은 사람보다 20 내지 30% 정도를 더 먹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노인은 더 많이 먹어야 되느냐면요,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서 몸 안에서 근육을 형성을 얼마나 하는가를 봤더니,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같은 양을 먹었을 때 근육을 더 자극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동화 저항성이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젊은 사람과 같은 정도로 단백질 합성, 근육 형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20-30% 정도 더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분들은 바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유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칼로리가 줄어들면 우리 몸은 그 부족한 칼로리를 보충하기 위해서 가장 깨부시기 좋은 근육이나 체조직에 있는 단백질을 깨부셔서 에너지로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중 칼로리가 줄어들었을 때 내 체단백질은 굉장히 깨부셔지기 좋은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덜 깨부셔지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서 평상시 먹는 것보다 20% 내지 50% 정도 더 먹어줘야 내 체단백질, 그다음에 근육량을 유지를 시켜서 요요 현상이 생겨서 다이어트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곧장 옛날 몸무게 또는 그 이상으로 회복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성 간질환이 있으신 분도 단백질을 좀 더 드셔주셔야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먹는 것 말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는 바로 간입니다. 근데 간질환이 있어서 간에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만들지 못하는 만성 간질환 환자분들은 굉장히 단백질 영양 결핍의 고위험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드셔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투석하시게 되면은 투석액으로 단백질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이런 분들 단백질을 더 많이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내가 수술을 받아서 회복기에 있다거나 또는 내가 중환자실에 있거나 이런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는 내 몸에 염증 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체단백질이 부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도 평상시보다 많게는 2배까지 더 단백질을 많이 드셔주셔야 하는 때입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근감소증이 오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근감소증이 질병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는 2016년부터 근감소증이 정식 질병 명칭으로 등재가 됐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5년 뒤인 2021년부터 근감소증이라는 질병 코드가 생겨서 의사가 진료를 볼 때 진단명으로 근감소증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이 24년이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감소증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나이가 든 모든 분이 근감소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10 내지 20% 정도가 근감소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뜻은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80 내지 90%의 분들은 근감소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화된 모든 사람한테 근감소증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근감소증이 질병이 된 원인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10년마다 사람들의 수명이 2년 정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남자분들은 거의 85세, 여자분들은 거의 90세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길게 사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장도 보고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나의 근육의 양과 근육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수명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근육량을 굉장히 잘 유지를 해서 근감소증이 오지 않도록 해야지 늘어난 수명을 마음대로 누리고 살 수 있지. 안 그러면 누군가 가족이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서 돌보거나 요양시설에 입소를 해서 90세를 사거나 95세를 사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수명이 늘어날수록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처음 골다공증 치료를 시작했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별다른 골다공증 치료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골다공증 치료제가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뭘 치료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기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근감소증에 대한 치료제도 지금은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뭔가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별다른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도 있어요. 내가 어떤 소중한 물건이 있는데 남한테 그걸 뺏겼어요. 뺏겼는데 그걸 다시 찾아오는 게 쉬울까요?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쉬울까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한번 남한테 갔다가 찾아오는 것보다는 내가 안 뺏기고 지키고 있는 게 더 쉬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근육도 굉장히 줄어들고 난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근육을 늘리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었지만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유지하는 거는 다 근육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근육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근감소증을 예방을 하는 것이 어쩌면 치료보다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일단 근육이 줄어들면은요, 낙상과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낙상과 골절이 되면은 잘 못 움직여서 침상 상태에 있거나 요양기관에 계시거나 이렇게 내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 이후로 폐렴이 생기거나 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낙상과 골절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망의 위험을 높이고요. 또 근육이 줄어들면은 내 대사가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혈압 조절이 잘 안 되거나 이런 대사 질환 때문에 심혈관계 위험인자가 증가해서 심혈관계 사망률도 높아지고요. 무엇보다도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은 근감소증을 잘 일으키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어서 호흡이 원활하지 않다거나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또는 내가 암이 있거나 이렇게 근감소증을 일으키는 그 원인 질환도 근감소증과 같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사망률이 더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의학적으로 근감소증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가지뿐이 없습니다. 바로 제대로 잘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잘 먹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근감소증 하면 다들 단백질 딱 떠오르시고 다 아세요. 그런데 실제로 단백질은요, 내가 잘 다른 음식도 먹어줘야 단백질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근육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열심히 챙겨 드시는데 내가 하루 먹는 칼로리의 총량, 그러니까 음식 섭취량이 적게 되면은 내가 열심히 챙겨 먹은 단백질이 근육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땔감처럼 에너지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만큼 중요한 게 단백질 아닌 다른 모든 음식을 충분히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몸에 염증이 높아지게 되면은 내 몸에 단백질이 분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육도 같이 분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오메가3를 꼭 드셔야 되는데 오메가3가 들어있는 음식이 많지 않아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생선은 반드시 챙겨 드시는 습관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근육의 기능을 도와주는 유명한 비타민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D이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좀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운동하시냐고 물어보면 환자분들 다 1시간씩 매일 걷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걷기는 좀 강도가 낮은 유산소 운동이고 유산소 운동은 목적 자체가 심장과 혈관과 폐에 좋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으로는 근육을 키우지는 못해요. 근육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는 바로 근육을 위한 운동인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국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루 1시간 걷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국어 시험 보러 와서 영어 공부하고 간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위해서는 근력 운동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운동이 더 중요하냐, 음식이 더 중요하냐라고 물어보는 거는 엄마가 더 좋아, 아빠가 더 좋아 물어보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을 붙여서 저는 음식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 중에서 운동을 안 하는데 건강하신 분은 있는데요. 못 챙겨 먹는데 건강하신 분은 잘 못 봤기 때문입니다.
단백질은 보통 내 체중 1kg당 1g을 드시면 됩니다. 60kg짜리 성인이라고 하면 60g 정도를 드시면 되는데요.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드신다고 생각을 하고 매 끼니에 쌀로도 단백질이 좀 들어오고요. 그 다음 채소 반찬에도 단백질이 의외로 들어있습니다. 브로콜리 같은 거 거의 3% 정도가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 끼니 단백질 반찬, 살코기, 닭고기, 생선, 두부, 콩을 계란 크기만큼 드시는 걸 하루에 3번 하시면 부족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간식을 드실 빵, 떡, 국수, 라면, 과자, 고구마, 감자 이런 탄수화물 식품보다는 단백질 식품인 견과류 이렇게 가볍게 한 줌 드시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이렇게 드셔서 간식까지 단백질 간식으로 챙겨주시면 부족하지 않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이게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잘 저장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내가 한두 끼 안 먹어도 다 만들어서 부족하지 않지만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저장이 안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매 끼니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분들은 아침, 점심에는 거의 단백질을 드시지 않다가 저녁 때 회식을 하시거나 식구들이 집에서 돌아오면 그때 막 고기를 드시고 생선을 드시고 회를 드시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녁 때 단백질 섭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드시는 게 한 끼에 몰아서 왕창 드시는 것보다 근육 생성을 촉진하는 거를 20 내지 30% 정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빼지 않고 매 끼니 챙겨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쇠고기를 맛있게 먹을 때는요, 단백질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쇠고기 안에 있는 기름 중에 반은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 염증을 없애주는 좋은 지방산이 들어있고요. 또 비타민 B라고 대사에 도움되는 비타민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아연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좋은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쇠고기를 치아로 꼭꼭꼭꼭 씹는 이 저작 활동 자체가 인지 기능을 자극하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보충제로 먹으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 하나만 드시게 되지만 단백질을 음식으로 섭취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부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단백질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고 정말 음식으로 보충할 수 없을 때 드시는 것이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또 하나는 가공 음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면서 초가공 음식도 나와 있고 천연이나 자연식품도 나와 있는데 어떤 게 건강에 좋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천연에 가까웠고 가공도가 높을수록 안 좋은 식품이다, 건강을 해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사서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는요, 죄다 초가공 식품입니다. 사실 단백질은 대표적으로 소화가 되게 천천히 되는 영양소라서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으로 과다하게 섭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먹을 수가 없어요. 생선을 주식으로 한 에스키모인 정도, 그 정도면은 모르겠지. 일상생활을 하는 한국인에서 단백질을 음식으로 과다 섭취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을 굉장히 과하게 먹는 사람은 있습니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젊은 분들, 술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를 하면 확실히 당뇨, 암, 심혈관계 질환, 하다못해 통풍 이런 동물성 단백질 섭취로 인한 질환들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보통 쌀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콩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채소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얘기하고요. 동물성 단백질은 살코기, 닭고기, 생선, 해산물, 유제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얘기를 합니다. 전체 단백질 섭취량 중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비율이 40% 정도가 적절한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사실은 동물성 단백질을 평균을 보면 많이 드시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먹는 분들이 있어요. 술 드시는 젊은 남자분들 많이 드시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 되고요. 하지만 정말 고기라고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드시고 생선도 비린내난다고 잘 안 드시는 그런 분들은 동물성 단백질을 늘리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연구들이 서양에서 나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전체 단백질 섭취량의 3분의 2가 동물성 단백질이거든요. 그 자료들을 계속 보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높아졌대 이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면 그나마 메추리 반알 먹던 분이 그것까지 안 드시는 그런 부작용이 생겨서 그런 연구들은 많이 먹는 사람이 줄여야 된다는 거지 지금 적게 먹는 사람이 더 줄이면 근감소증, 골다공증, 면역 저하 생깁니다.